허환공의 라디오 오늘. 바람도 명예 이름도 남김없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이 오늘로 4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당시 20대 청년이었던 사람들이 지금은 머리가 희끗희끗한 초로의 나이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북한의 사주를 받은 폭도가 저질렀다. 심지어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게다가 최초 발포 명령자가 누군지, 과연 광주에서는 모두 몇 명이 죽었고 몇 명이 실종됐는지, 그들의 시신은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여전히 모르는 것 투성입니다. 역사의 보복은 있어선 안 되겠습니다만 진실을 규명하고 청산해야 하는 과정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난해 말 출범한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지난주부터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꼭 제대로 된 진실 규명이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5월 18일 월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청량리역 바로 앞 GTX-C 추진으로 강남을 빠르게. 당신의 교통이 청량. 백화점과 마트를 걸어서 당신의 생활도 청량. 청량리역 초역세권 주거용 오피스텔 힐스테이트 청량리 더 퍼스트. 5월 오픈 예정. 1833-4861 현대 엔지니어링. 맑은 공기가 집 안으로 들어오니까 청정, 나쁜 공기를 집 밖으로 내보내니까 환기. 공기청정과 환기를 동시에 하니까 청정환기. 이제 창문 닫고 환기하세요. 청정환기 시스템을 나비앤하우스에서 만나보세요. 경동 나비앤. 너가 아버지 쌍용 자동차 다니시나? 아닌데. 근데 우째 차를 그리 잘 샀노? 5월은 가족의 달이니까 가족 같은 고객에게 혜택을 팡팡! SUV 전차종 최대 10% 할인 또는 60개월 무이자 할부까지. 놓칠 수 없는 기회를 지금 바로 쌍용 자동차 전시장에서 일부 차량이 하나며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여의도 더블 프리미엄의 중심축을 잡아라. 힐스테이트 여의도. 9호선 색강역, 5구호선 환승여의도역과 금융업무지구 사이, 원룸에서 3룸까지 다양한 주거형 오피스텔. 제로금리 시대 특별한 투자 대안. 힐스테이트 여의도. 1833-2367 현대 엔지니어링. 네, 라디오 오늘 월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1부 경제 이슈 짚어보는 시간이죠. 최백은의 이게 경제다 준비되어 있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아서 특별한 분을 인터뷰해 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영화 택시 운전사로 많이 알려진 분이죠. 고 김사복 선생의 아들 김승필 씨를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어서 기영로 스포츠 평론가와 함께 스포츠 소식도 알아보죠. 라디오 오늘 생방송 놓치신 분들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이게 경제다 시작합니다.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최백은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예, 갑자기 전화가 끊겼네요. 다시 연결을 바로 해보겠습니다. 오늘 그 경제 얘기하기 전에 5.18 40주년을 맞아서 우리 최백은 교수와 함께 또 관련된 얘기 몇 가지만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오늘 경제 얘기는 그 미국의 실업률 상황도 좀 나눠보겠습니다. 예, 그 전에 5.18 관련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최백은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지지난 시간이었죠. 우리가 왜 K민주주의에 대해서도 예. 교수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예. 우리나라 이렇게 민주주의 역사를 보면 4.19 정신이 있었고 예. 80년 5.18, 87년 6월 최근에 촛불 정신까지 우리나라 이 민주주의 역사에 있어서 큰 획을 그은 그런 사건들이 있었는데, 근데 이상하게 유독 5.18만 되면요, 예. 참 많은 국민들 가슴이 먹먹해지고 답답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게 그렇습니다. 바로 이 피해자들 또 유족들의 맺힌 한이 풀리지 않아서 그럴 텐데 오늘 그 문재인 대통령이 그 기념사에서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거 잠깐만 듣고 와볼까요? 예. 발포 명령자 규명과 계엄군이 자행한 민간인 학살, 헬기 사격의 진실과 은폐 조작 의혹 같은 국가폭력의 진상은 반드시 밝혀내야 할 것입니다. 네, 이렇게 강조를 해주셨는데 지금 진실 규명이 안 된 게 이 발포 누가 했는가, 민간인 학살 문제, 또 헬기 사격, 은폐 조작 뭐 이런 문제들. 자, 우리 최백우 교수님은 이 5.18 하면은 뭐 어떤 생각이 먼저 떠오르십니까? 저는 그 당시에 개인적으로 그 대학생이었었고요. 예. 그래서 소위 그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에 그 서울역 해군 이런 얘기 됐잖아요. 예. 그 얘기를 일반 국민들 상당수는 모를 텐데, 예. 80년 5월에 그러니까 이제 대학생들이 신군부를 이제 규탄하기 위해서 이제 수십 개 대학에서 이제 그 학생들이 몰려 나와가지고 서울 이제 그 소위 남대문 주변으로 시청 주변에 네. 해가지고 규탄을 하고 나서 이제 그 향후 이제 어떤 이제 방식으로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서 서울역 이제 대합실 거기 그 카페가 있었어요 옛날에요. 예. 거기서 학생 대표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그 향후 진로에 대해서 예. 논의를 하는 과정 속에서 지금 이제 그 미래통합당의 신재철 의원이 당시에 이제 그러니까 서울대 총학생회장에 있었거든요. 예. 저도 이제 저도 이제 제가 속해 있는 건국대학교 이제 비상학생 총회 대표 학생들을 끌고 이제 그러니까 거기 이제 대표로서도 거기 참여를 했었어요. 아, 그렇습니까? 그 때문에 이제 산 증인인데 그래서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제가 생생하게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때 그 광주로 내려가시진 못했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이제 그때 그거 했던 것은 광주 사태가 일어나기 전이었었습니다. 아, 그 전에. 예, 전이었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가 그 서울역에서 어쨌든 간에 그 심재철 지금 의원 섞어 몇 명이 회군하는 걸 주도하는 것에서 내부에서 반발이 많았었어요. 네. 반발이 많은데 그런 식의 결정에 이제 그 동의할 수 없다 보니까 바로 이제 그 이하에 대해서 이제 그러니까는 전국 학생 대표자들의 또 이제 그러니까는 그 회의가 였었어요. 예.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제가 생생하게 기억하는 게 밤새서 회의를 하는데 새벽녘 때 이제 12시가 넘어서 보니까는 지방 학생들이요. 그래서 이제 경상도에서는 계명대 제가 그때 기억이 계명대 학생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머리에 이제 그러니까 머리가 터져가지고 피가 이제 이렇게 그 흥건한 이런 상태 속에서 올라와서 이제 지방의 상황을 이제 알려주고 이제 그런 게 이제 그 당시에 그 분위기였었어요. 그게 5.18 며칠 전이었죠? 며칠 5.18 이제 그러니까 그게 직전이었었습니다. 직전에. 예. 그래서 이제 제 기억하기에는 그게 이제 5월 14일 전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예. 그리고 나서 그 회의, 심야 회의 끝나는 그 다음날 새벽에 이제 계엄군이 들어와가지고요. 다들 막 연행해 가고 학생 대표들을요. 그래요. 그리고 이제 일부들은 이제 도망가고 막 아수라장이 됐죠. 이게 지금 네, 서울 상황이신 거죠? 그렇죠. 아, 그리고 서울에서 나서 이런 일이 있었군요. 그리고 예. 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천주교를 통해 가지고 네. 제 친구 그 이제 부친이 당시에 그 이 천주교에 이제 그러니까는 그 저희 노동 문제 관련해 가지고 그쪽에 그 책임자로 있었던 이제 아버님이 있었는데요. 네. 그분 통해서 천주교를 통해 가지고 광주 상황을 전해 들었죠. 전해 듣고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광주 상황에 대해서 대응을 하기 위해서 이제 서울에서 이제 그러니까는 이제 호응 집회를 예. 시도를 이제 몇 차례 이제 그러니까 했는데 다 이제 그 당시는 뭐 온 서울 시내에 이제 계엄군들이 깔려 있어가지고 소수만 모이기만 해도 다 이제 잡아가고 다 이제 그러니까 뭐 이렇게 그런 상황이었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광주 사태를 저는 그런 식으로 이제 전해드리면서 이제 간략하게 들은 거죠. 광주에 이제 그러니까 군인이 들어와서 이제 무참하게 이제 그거 했다는 얘기를. 예. 근데 그 당시에 이제 학생 운동 하셨으니까 교수님은 그나마 아셨는데 일반 국민들은 그 당시에 몰랐죠.
대부분. 몰랐습니다. 철저하게 차단돼 있었기 때문에. 철저히 차단돼 있고. 예. 아우, 그리고 참, 언론이 통제되고 있었기 때문에요. 예. 예. 참 지금 이렇게 그 실상을 파헤친 뭐 다큐멘터리나 영화를 우리 영화 택시 운전사 3년 전에 맞습니다. 나왔었잖아요. 예. 잠시 후에 이제 그 김사복 선생 아드님하고 이제 인터뷰가 예. 예정돼 있는데 그런 영화 같은 데 보면 그 어떻게 국가 권력을 장악한 군이 우리 국민을 그 시위에 참가한 그 학생들뿐만 아니라 뭐 어린 아이도 그렇고 뭐 임신부 가리지 않고 총을 쏴서 우리 국민을 죽였다는 사실이 이거는 정말 받아들이기가 좀 힘든데요. 아무리 그렇죠. 생각해도. 국가의 존재 이유가 기본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라고요. 예. 그런데 오히려 정반대의 행위를 한 거잖아요. 국가가 그러니까는 군인이 그러니까는 국민을 그러니까는 오히려 무참하게 그러니까 살육을 하고 여기니까는 이건 사실 그 자체가 엄청난 이거는 죄악이고 네. 그리고 자국의 군대한테 그러니까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저항을 했다는 것은요. 네. 이게 저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요. 사실 저는 그 박정희 시스템에 그러니까는 가지고 있는 최대의 문제점을요. 네. 박정희 시스템은 사실 저는 뭐 인권 탄압이냐 뭐 이런 건 전 두 번째 문제라고 보고요. 오히려 가장 강한 건 뭐냐면은 국민들을 사실 그러니까는 이 동물 혹은 짐승처럼 살기를 강요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소위 말해서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신경 쓰고 나머지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제 그러니까 정의감이니 이런 것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게. 예. 그 당시에 그래가지고 아마 기억도 안 나실 텐데요. 방송국에서 그러니까는 인걱정이라는 프로를 방영을 하니까는 예. 그거를 그러니까는 방영을 못하게 했었어요. 아, 그래. 그 내용이 인걱정이니까 일종의 의정 얘기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이제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하나의 정의감이 이렇게 이제 발로가 된다고 해서 예. 그래서 그런 거를 그러니까는 드라마로 방영을 못하게 할 정도로 이제 그렇게 이제 그 하면서 사람들이 굉장히 뭐냐면은 그런 탄압의 이제 공포 속에서 자기와 자기 자신과 자기 가족만을 그러니까 이제 생각하며 사는 그런 삶으로 이제 변화시킨 것이고 그렇죠. 그거를 이제 소위 말해서 국가가 폭력으로 물리적인 폭력으로 공권력으로 국민을 이제 길들이는 것에 대해서 목숨을 던지고 이제 사실 저항을 한 거죠. 그걸 거부한 거죠. 예. 방주 사태라는 것은요. 사실 그래서 그 결과가 저는 오늘의 촛불혁명이라든가 2016년 촛불혁명이라든가 아니면 최근에 K박이라든가 이게 다 거기에 뿌리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예. 그러니까 그런 엄청난 희생의 결과로서 우리 국민들이 그러니까는 민주주의를 굉장히 발전시킬 수 있었던 것이고 그것이 우리 국민들의 그러니까 문화적인 역량을 굉장히 저는 성장시켰다고 보는 겁니다. 예, 그렇군요. 아이고, 참, 그 당시 그 박정희 정권 당시에는 또 일단은 먹고 살기에 바쁜 그런 시대 상황도 있기는 했습니다만 또 그 반면에 또 이런 지적할 점도 분명히 있다는 말씀이시고 오늘 문제 사람하고 동물하고 차이가요. 예. 우리가 이제 먹고 그다음에 종족을 번식하는 건 다 사람과 동물의 공통점이지만은 예. 사람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는 우리가 흔히 말해서 우리가 이제 그 4단 7정을 얘기하잖아요. 맹자가 얘기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이 일종의 뭐냐면 같이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정의감, 최소한의 그러니까 공동체에 대한 어떤 책임감 이런 것들이 사람과 동물의 차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것을 그러니까는 이제 다 이제 이 짓누르고 억압하고 그냥 먹고 사는 거에만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먹고 사는 거에만 그러니까 안주한 살라고 이렇게 이제 길들이 강요를 했던 것이고 그렇죠. 그것을 이제 그러니까 수용할 수 없다고 이제 저항을 한 거죠.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 기념사에서요 이런 말씀을 하셨네요. 나라면 내가 그날 전남도청에 남아 있을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한다면 그날 희생자들에게 응답한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이건 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이 말씀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그 상황 속에서 그런 상황 속에서 사실 우리 그 국민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하나의 위기 상황 그다음에 그 사람이기를 포기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그 각 개인들이 사실 그것을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수용하지 못하는 저는 그런 잠재력들이 저는 상당히 크다고 봐요. 예. 우리 국민들한테는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뭐 그 당시에 그러니까는 뭐 젊은 학생들뿐만 아니라 예. 시민들조차도 국가가 그러니까 국민을 보호라고 만든 군대를 동원을 해가지고 이 국민을 그러니까 오히려 그러니까 정반대로 그러니까 이렇게 탄압을 하고 사육을 하는 이런 것에 누가 사실은 거기 그 속에서 그러니까는 사실은 그 자리를 그러니까 피할 수가 있었겠습니까요? 그렇습니다. 예. 저는 이 물음에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제가 그날 네. 5.18 만약에 현장에 있다면 끝까지 전남도청에 남아 있을 수 있었을까? 그 대답을 옆에 많은 그러니까 친구 많은 아는 사람들이 이렇게 쓰러져 가는 걸 보고서는 예. 사실 근데 이렇게 그 자리를 뜨기도 사실 쉽지 않을 거라고 저는 봐요. 예. 알겠습니다. 참 이런 비극적인 역사는 정말 다시는 되풀이돼서는 안 되겠고 빨리 한 번에 오늘이 있기까지는 엄청난 희생을 우리가 사실은 이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얼른 그 진실 규명이나 하루빨리 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이 그 미국 실업률 얘기 좀 잠깐 해보죠. 지금 저도 매스컴 이렇게 보면은 지난 한 두어 달간이죠. 한 8주? 그 정도 되는 기간에 신규 실업수당 신청. 그러니까 나 이제 새롭게 실업자가 됐다 하면서 그렇죠. 수당 신청한 건수가 이게 지금 3천만 건이 넘는다면서요. 3,300만 명. 3,300만 건. 3,300만 명. 3,300만 명이면요. 예. 미국의 경제활동 인구 중에서 22.5%에 해당되는 겁니다. 미국 경제활동 인구 한 1억 5천만? 1억 6천만? 1억 6천만 명이 좀 넘습니다. 1억 6천만. 예. 예. 근데 그 중에 한 22.5%, 약 23%에 해당되는 건데, 반올림하면요. 예. 이게 기존 실업률은 제외하고 하는 얘기입니다. 아,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거 신규니까요. 엄청난 기존 거네요. 실업률이 한 그러니까 3.5에서 4%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단기적으로는 지금 다시 그러니까 25% 돌파했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25%? 예. 25% 대가 돌파가 25%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역사상 가장 경제 위기다 할 때가 바로 대공황 때인데 예. 그 정도 수준이 된 거예요, 지금. 그렇죠. 아, 사실 코로나 전에는 미국 실업률이요. 예. 이게 역사상 제일 좋다 막 그러지 않았나요? 맞습니다. 그 1970년 이래 그러니까는 그러니까는 70년이면 지금부터 한 50년 전이란 말이에요. 예. 50년 전 동안에 확 낮았던 적가 있었습니다. 실업률이요. 그러니까요. 실업률이 사상 제일 낮았다. 그러니까 거의 완전 고용 수준이다 막 이랬잖아요. 맞습니다. 예. 예. 거의 완전 고용이 아니라 연준에서 얘기하는 완전 고용은 한 4.5% 좀 돼요. 아, 그러니까 그거보다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3%대 실업률을 보이던 미국이 한 두 달 만에 지금 25% 수준까지 내려간 거예요. 예. 아,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이런 근데 현상을. 이게 그러니까는 제가 볼 때 방역의 실패인 거예요. 방역의 실패. 예. 방역의 실패인데 문제는 이게 이제 끔찍한 게 뭐냐면요. 예. 지금 경제가 이렇게 곤두박질 치다 보니까 다시 경제활동 재개를 지금 서두르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이유가 왜 그러냐면은 이 실업자가 엄청난 규모의 실업자가 미국은 실업자가 되는 순간에요. 네. 실업자가 됐을 때 의존할 수 있는 소득이 실업급여잖아요. 예. 실업급여를 최대한 받을 수 있는 게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10년 이상 그렇게 이 실업급여 부은 사람들에 대해서 최대한 보장하는 게 6개월입니다. 아, 6개월만 6개월 받습니까? 넘으면 더 이상 지원 안 해줘요. 우리랑 그렇게 큰 차이가 없네요. 우리는 9개월까지죠. 그렇죠, 우리는. 문재인 정부에서 한 달 더 늘려가지고 9개월까지고요. 예. 근데 이제 6개월까지고요. 문제는 뭐냐면 더 치명적인 건 뭐냐면은 미국의 대부분 그러니까는 이 의료보험은요. 일자리하고 연계돼 있어요. 아하. 예. 그러니까 이제 최저소득자들, 그러니까 빈곤층 이하의 소득자라든가. 예. 아니면 이제 그다음에 이제 노년층들 중에서 이제 그러니까는 그 어려운 사람들 빼놓고는요. 예. 다 직장과 관련돼 가지고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아, 직장이 있어야 이제 돈을 벌고 있어야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처럼 그러니까 정부가 전국민 의료보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요. 예. 아니기 때문에 직장에 기반한 그러니까 의료보험인 거예요. 직장이 있대죠. 그렇지 않으면 이제 되게 소수 잘 사는 사람들은 민간보험을 이용을 하고 있고 한 6% 정도는요. 아, 예. 오바마가 개혁을 한 게 그나마 한 것이 뭐냐면 차상위 계층을 조금 이제 그러니까는 그 어려운 사람들한테 했는데 예. 그게 우리나라 소득으로 보게 되면요. 월 소득으로 보게 되면 한 320만 원 그러니까 이하인 사람들에 대해서 정부가 일정 부분 좀 이제 지원을 해줘가지고 가입을 유도하는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했는데 아, 예. 여전히 뭐냐면은
절반 이상은 그러니까 직장과 연계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또 추가로 한 10%는 그러니까 또 보험에 가입을 안 돼 있는 사람도 있고요. 예. 그러면 실업자가 되는, 장기 실업자가 되는 순간에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경제적인 수입이 끊어지죠.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의료보험 서비스도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에 못 가고요. 예. 그러면 사실 그러니까 자기들만 그런 게 아니라 가족까지 돼버리는 거죠. 미성년자. 예. 부양가족까지요. 예. 그렇게 되면은 결국 뭐냐면 생존의 이기죠, 이거는 그러니까요. 그렇죠. 아파도 병원 못 가고 이렇게 되면요. 예. 그래서 실제로 보게 되면은 이번에 코로나19로 우리가 사망자 중에 보게 되면은 예. 흑인이 그러니까 전체 사망자의 43%가 돼요. 아, 그렇습니까? 흑인이 예, 43%. 근데 흑인의 인구 비율은 한 13%뿐이 안 됩니다. 전체 인구예요. 아, 그래요? 예. 오. 전체 인구의 13%뿐이 안 되는데 사망자는 거의 43%예요. 예.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흑인들이 상대적으로 우리가 취약계층이 많은 거죠. 그래서 병원을 못 가니까 의료 혜택을 그렇죠. 못 받아서 사망자가 많다. 이렇게 또 해석이 되는 거군요. 그렇죠. 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이 노동시장 유연화가 굉장히 높은 나라예요. 예. OECD 국가 중에서 그러니까는 정규직 같은 경우는 두 번째로 그러니까는 해고하기 쉬워요. 아, 예. 임시직은 첫 번째로 높습니다. 그것도 압도적으로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쉽게 해고할 수 있는 나라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경제가 조금 안 좋게 되면 기업들은 다 이렇게 해고를 합니다. 근데 노동시장을 유연화시키려면은 사회보장제도가 뒷받침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사회보장제도는 굉장히 취약하면서 의료보험 지금 얘기했듯이요. 예. 취약하면서 노동시장까지 그러니까 굉장히 쉽게 해고를 할 수 있게 하니까는 이런 예. 참극이 벌어지는 거예요. 미국의 실업급여 받는 기간이 6개월밖에 안 된다는 거 깜짝 놀랐습니다. 예, 그게 오래된 거예요. 80대부터 지금까지 하니까요. 우리보다 훨씬 길 줄 알았는데. 예. 그러니까 왜 그렇게 짧게 해놨냐면요. 예. 그게 짧아야지만이 빨리 노동시장으로 들어간다 이거예요. 아, 예, 예. 그러니까 눈높이를 낮춰서라도 빨리빨리 그게 노동시장으로 진입하라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80년대는 그거 가지고 실업률을 많이 그러니까 낮추는 데 효과도 봤어요. 아, 그렇군요. 사람들이 왜 그러냐면은 직장을 안 잡게 되면은 의료보험이 끊어지니까요. 예. 뒤를 쓰고 직장을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눈높이를 낮춰서라도요. 예. 사회보장도 약하고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그거 가지고 그러니까는 유럽보다도 그러니까 실업률을 낮췄다고 자기들 노동시장 시스템이 굉장히 선진적이다 이렇게 자랑을 하고 미국 학자들이 그랬었거든요. 예, 예. 근데 이게 이번에 코로나19로 그 민낯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거죠.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19를 제대로 통제도 안 된 상태 속에서 지금 경제활동을 재개를 하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저기 이태원 클럽발 이런 것처럼 다시 안 나타난 발도 어디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최근에 그 미국의 실업률이 폭등하면서 이제 그 실업자들의 의료 혜택을 못 받으면서 사망자가 폭증하고 있는 이런 상황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요, 교수님. 다음 주에 네. 또 연결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최백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라디오 오늘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할인점보다 더 실속 있고 편의점보다 더 편리하게 살 수 있는 곳, 시장보다 더 정이 넘치고 백화점보다 더 품격 있는 곳, 이런 곳이 없을까요? 네, 우리 동네 우리 할인점 홈마트가 있습니다. 지난 25년간 항상 고객과 함께한 홈마트. 용상점, 자이점, 신용주점, 사천점에서 새롭게 고객님께 다가갑니다. 홈마트. 라디오 지금 여러분께서는 안동 MBC 시사정보 프로그램 허환구의 라디오 오늘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사생결담 강재입니다. 네, 6시 29분 25초 지나고 있습니다. 이슈 오늘 시작하죠. 오늘은 5.18 민주화운동 40년이 되는 날이죠. 40년 전 오늘 광주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민주화를 요구하다가 독재 정권의 총탄에 희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아서 특별한 한 분 만나보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영화
택시 운전사로 잘 알려지신 분이죠. 고 김사복 선생의 아들 김승필 씨를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네. 아유, 다시 5.18이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네. 김승필 선생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택시 운전사로 잘 알려진 고 김사복 선생님의 첫째 아드님이시죠? 아들. 네네. 예, 그렇죠. 예, 아들 두 분 중에 이제 장남으로 태어나셨는데 광주 항쟁의 실상을 알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안동에도 몇 번 다녀가셨다고요? 네. 영화가 상영된 후로 예. 매년 그 안동에서 그 신년회에 초대되어서 내려갔었습니다. 아, 예. 예, 가끔 5.18에 관한 간담회에 초대가 되어서 예. 한 2-3번 정도 내려간 적이 있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뭐 오셔서 또 좋은 말씀도 들려주시고 뭐 강의도 좀 하시고 네, 다녀가셨군요. 그 영화 택시 운전사 그 아버님께서 이제 그 주인공이시잖아요. 네. 2017년 3년 전에 개봉해서 그 5.18 광주 민주화운동의 실상을 알린 그런 영화. 저도 극장에서 봤고 TV로도 한 번 더 본 영화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웃음과 눈물을 함께 저에게 줬던 영화. 예, 그 택시 운전사. 아, 그런데, 저는 이거 깜짝 놀랐는데, 그, 김승필 선생님께서는 이 영화 보기 전까지 이 영화가 아버님에 대한 얘기라는 걸 전혀 모르고 계셨다고요? 네네. 잘 몰랐습니다. 아니, 영화 제작사가 미리 좀 이렇게 알려주지 않나요? 이런 경우? 아, 그 영화 제작사는 제작하기 전에. 예. 그, 저희를 좀 찾았나 본데요. 예. 그런데 어쨌든 결국은 찾지를 못했었고요. 아, 예. 예. 그렇게 됐습니다. 영화가 나오고 나서 이제 알려지신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영화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리 김승필 선생님은. 영화를 그때 택시 운전사와 광주라고 하는 그 스토리가 비슷해서 아버지를 생각하게 했었고요. 예. 그 영화 마지막 부분에 그 신스페터 씨의 인터뷰에서 그 아버지 영화이구나를 알게 되고 참 놀랬습니다. 그리고는 그 영화를 보면서 내내 예전에 아버지가 말씀하셨던 생각을 많이 하고 보았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네. 그러니까 제가 참 궁금한 게 영화라는 건 이제 실화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허구가 또 많이 가미가 되고 그렇게 되잖아요. 네, 그렇죠. 우리 김승필 선생님 보시기에 아버님 그 김사복 씨를 그린 그런 어떤 장면이라든지 상황 제일 다른 건 어떤 게 있었어요? 지금 기억하시는 것 중에서? 아, 이거는 아닌데 실제로는 아닌데 하는 거 있잖아요. 아, 네네. 만섭 씨의 역할을 했던 송강호. 예, 송강호 씨의 모습하고 아버지 모습하고. 예. 판이하게 틀린 부분들은. 아버지는 이제 일어 영어를 잘 하셨고요. 아, 실제로 일어와 영어를 잘 하셨어요? 김사복. 네, 잘 하셨습니다. 아, 선생님께서. 예. 예, 그리고 아버지는 1975년도 전후로 해서. 민주화운동을 하셨던 분이세요. 아, 그렇습니까? 네. 아니, 거기 영화에서는 그냥 우연히 그 승객을, 그 힌스페터를 태우잖아요. 네. 그게 아니에요? 네, 그게 아니고요. 힌스페터 씨는 1975년도, 전후로, 만나서, 그 당시에, 많은 활동들을 하셨었어요. 예. 그리고 1980년도에, 그런 인연으로 광주를 가셨던 것이죠. 아, 그렇군요. 네. 고 김사복 선생은 일어와 영어를 실제로는 잘하셨고 또 민주화 운동을 75년부터 하셨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그러니까 거기서 영화 속에서 보면 광주에 가서도 난 이런 거 모른다, 관심도 없다 그러면서 막 혼자 도망가고 서울 간다 막 이런 장면도 나오잖아요. 네. 그거는 그렇죠. 전혀 아니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힌스페터 씨와 이제 같이 이제 뜻이 모아져서 광주로 내려가신 거예요. 그걸 취재하기 위해서. 그렇죠. 아, 사전에 준비된 모습으로 가셨던 것이죠. 그렇군요. 네. 예. 아버님께서 언제 돌아가셨죠? 아버님이 1984년도. 84년에. 네네, 12월 19일 날 돌아가셨습니다. 그 당시 연세가?
54이었습니다. 일찍 돌아가셨군요. 네네. 예. 그 살아생전에 우리 아드님 김승필 씨에게 이 광주 민주화운동에 대해서 뭐 많은 얘기를 해주셨을 것 같은데요. 네, 많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 기억나는 얘기 어떤 게 있을까요? 저가 그 당시에 22살이었습니다. 예, 김승필 씨가 22살. 네, 대학생이었었는데요. 예. 광주에 다녀오시고 난 후에 그때 그 광주의 그 실상을 보시고 참 많이 놀라시고 그리고 울분을 터뜨리시고 그리고는 저희한테 그 실상을 많은 부분을 말씀을 해주셨었죠. 예. 예. 그 영화 속에서는 그 김사복 그 택시 운전사가 따님이 있는 걸로 나오죠. 네. 따님이 있어서 왜 뭐 예쁜 꽃신인가요? 뭐 그걸 사주려고 막 했던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네. 실제로는 아드님 두 분만 있었다는 거. 예. 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택시 운전사 김사복은 북한의 간첩이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네. 정말 마음이 아프셨겠어요. 네, 그렇죠. 많이 아팠습니다. 지만원 씨가 그랬나요? 네네. 지만원 씨가 그분들이 운영하는 시스템클럽이라는 사이트에서. 시스템클럽? 예. 예. 그런 주장을 했었는데요. 예. 그 정도가 이제 점차 심해지는 것을 제가 막기 위해서. 그 사자 명예훼손으로 검찰에 고소를 했었습니다. 그래요? 그게 언제쯤이었어요? 검찰 고소하신 게? 검찰 고소한 지는 한 2년 전에. 2년 전에 하셨고. 네. 판결이 나왔나요? 네, 판결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나왔죠? 2년 선고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징역 2년? 네네, 징역 2년. 예. 네, 고령이라는 이유로 법정 구성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령이어서 징역 2년에 뭐 집행유예를 일단은 석방이 된 거군요. 네. 이 판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 드세요? 판결은 그 징역 2년 선고라고 하는 부분이 뭐 나름은 좀 아쉬움은 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네. 그런데 이제 고령이라는 이유로 법정 구속을 하지 않은 것은 조금 이제 좀 이해하기가 조금 힘든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자, 조금 전에 그 힌츠페터 씨와 아버님 김사복 씨가 함께 이제 광주로 가시게 된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거 조금만 더 자세히 해주시겠어요? 그때 상황을 내려가시게 된 상황. 예. 그 뭐 좀 정리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요. 예. 그 영화는 아무래도 재미와 감동을 위해서 그 아버지의 많은 부분을 왜곡되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 제작 당시에 이제 저희도 찾지 못한 원인으로 해서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영화에서 어린 딸이 하나 있는 것으로 그렇게 나왔고요. 그리고는 이제 저는 그때 당시에 대학생으로서 아버지로부터 상세한 많은 얘기를 들었었습니다. 그리고는 부친께서는 75년 전후에서 민주화운동을 하셨던 분이셨고요. 그 영화에서 개인 택시 운전하는 분으로 나왔는데 그 당시 외국인 전용 택시는 호텔 택시 2대를 운영하면서 본인이 직접 운전하기도 하셨습니다. 호텔 택시 2대를 운영을 하셨고요. 그 당시에. 네네. 그리고 그 뭐 영화 1화가 이제 의사통이 되시니까 외신 기자들이 아버지를 많이 찾으셨었죠. 예. 그런 이유로 이제 민주 지도자분들을 알게 되었고요. 그분들과 이제 교류를 이제 하시게 되었고 또 외신 기자들에게 그때의 실상을 알리는 역할을 그분들의 말씀을 듣고 전하기도 하셨고, 그런 뭐 역할을 좀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당시에 이제 저도 아버지로부터 이제 그런 얘기를 저도 많이 듣기도 했었고요. 아이고, 그러니 참, 좀 뭐 방송이라든지 강의 등등을 통해서 많이 좀 알리셔야 되겠습니다. 아버님에 대해서. 지금 많이 알리고 있습니다. 영화 때문에 좀 잘못 알려진 부분이 생각보다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주 많이 좀 잘못 알려진 내용으로 보면은요. 시즈페터 씨하고 부친하고 이제 인연으로 해가지고 80년대 광주에 이제 가시게 되었던 것이었는데, 영화에서는 이제 우연하게 이제 한번 들어갔다 나온 거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친은 그때 당시에
8월 20하고 21일 날 예. 그 살산 현장에서 신스페터 씨와 함께 취재를 도우시고 예. 그리고 22일 날 신스페터 씨가 동경에 필름을 떨어뜨리시고 3시간 만에 다시 돌아오셨어요. 네. 그리고는 그 다음날 23일 날 다시 그 살산 현상을 다시 재지집을 하신 거죠. 예. 그리고는 그때 실상을 알리시게 된 것이고요. 예.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봉쇄된 광주를 부친이 아이디어로 그 영화에서도 뭐 들길, 농길, 산길로 해서 이렇게 해서 광주를 진입하게 되는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 만약에 부친의 소신이 아니었으면 외국인의 신스페터 씨는 참 진입하기 어려웠다고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뭐 세상에 알려지지도 않았을 테고, 예, 이런 일이 없었으면. 예. 네. 지금 아버님하고 힌츠페터 씨의 얘기를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가 있죠. 네. 예, 이 영화를 아카데미 단편 다큐멘터리 부문에 출품할 계획이시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 5.18의 그 대중화와 세계화의 모토로 저희 그 김사복 추모사업회가 주체가 되고요. 예. KBS 미디어의 도움으로 해서 내년 아카데미 단편 다큐멘터리 부분에 출품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 이번에 그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에 그 힘입어서 한국 영화의 국제적인 그 위상이 많이 올라갔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세월호 단편 다큐의 출품 경험을 토대로서 저희도 한번 도전해보자는 생각으로 시작한 것입니다. 예, 그렇군요. 많이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내년에 출품하시는 거죠? 그렇죠. 내년에, 예, 좀 기대를 또 해보겠습니다. 예. 시간 관계상 뭐 질문을 좀 이렇게 건너 뛰었는데 마지막으로 덧붙이고 싶은 말씀 간략히 좀 해주시죠. 네네네. 그 올해로 5.18 민주화운동이 40주년을 맞지 않았습니까? 예. 그 코로나19로 많은 행사들이 취소되고 또는 연기가 되는 등 많은 일이 있지만요. 우리는 그날의 일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그 헌법의 1장 1조에서와 같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인이 나라입니다. 라고 우리는 아주 마음 깊이 새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어느 곳에 위치해서나 무슨 일을 하든 부친인 택시운전사 김사복 선생과 같이 나라의 주인으로서 역할을 다해 주시어서 예. 세계를 선도하는 1등 국가를 꼭 만들어주기를 희망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너무 잘 들었고요. 반가웠습니다. 네.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네. 고 김사복 선생의 아드님이죠. 김승필 선생을 만나봤습니다. 안동 MBC 시사 프로그램 허환고의 라디오 오늘에선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사건 사고 소식이나 다루고 싶은 이슈를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는 843-7100, 문자는 샵 0913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참, 유튜브에서도 라디오 오늘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안동문화방송 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네, 스포츠 리뷰 시작합니다. 기영로 스포츠 평론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간략하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프로축구 상주 상무가 서울 FC를 제압하면서 돌풍을 일으켰던 강원 FC를 2대0으로 잡았습니다. 첫 승을 올렸네요. 네, 첫 경기에서 울산현대한테 0대4로 패할 때만 해도 글쎄요, 교통사고가 4월 29일 날 있지 않았습니까? 오재훈 선수 등 5명이 부상당했는데 당분간 어렵지 않느냐. 또한 지금 현재 페널티를 받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22세 이하 선수를 출전시키지 못해서 교체 선수도 2명밖에 없고 엔트리도 2명 적어서 16명밖에 안 되는데 근데 이제 강원FC가 첫 경기에서 FC를 3대1로 꺾지 않았습니까? 예. 그 강원FC를 2대0으로 잡았는데 경기 내용도 더 좋았어요. 예. 전반 21분에 강상우 선수가 자신이 얻은 페널티킥을 직접 넣어서 1대0으로 앞서갔고 후반 29분에 문선민 선수가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3분 만에
한석정 선수의 패스를 받아서 50여 미터 뭐 조깅골이라고 해요. 예. 그러니까 강원FC가 한 골을 만회하기 위해서 공격적으로 다 라인을 끌어올렸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하프라인 쪽으로 다 넘어갔었는데 그래서 빨리 뛰지 않아도 돼요. 워낙 최종 수비수들이 라인을 끌어올렸기 때문에 문선민 선수가 약 100m를 약 14, 15초 정도 느리게 달리면서 조깅같이 달리면서 골키퍼까지 제치고 한 50여 미터 달려서 이제 골을 성공시켰는데 손흥민 선수가 지난해 12월 8일 번리전에는 100m 약 12초 내지 11초로 빠르게 달렸잖아요. 이거는 수비수들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조깅하듯이 달려서 조깅골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2대 0으로 이겼는데 이제 다음 경기가 이제 상주 상무가 어느 정도 전력이 올라왔느냐, 이제 가늠자가 될 것 같아요. 다음 경기가 5월 23일 이번 주 토요일 날 저녁 7시에 상주 시민구장에서 경기를 갖게 됩니다. 다음 경기가 광주 FC인데 광주 FC는 지금 2부 리그에서 올라왔잖아요. 박진석 감독이 이끌고 있는데 과거에 좌 박진섭, 우 이영표 그랬었습니다. 꾀돌입니다. 성남한테 0대2로 졌고 서울한테 0대1로 졌는데 한 골도 넣지 못했습니다만 그 대신에 대량 실점을 하지 않고 있어요. 지난해 2부 리그에서 돌풍을 일으키면서 1위를 차지했었는데 역시 1부 리그에 올라와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 이번 주 토요일 날 상주 상무가 광주FC를 만나서 2연승을 올리게 될지 아니면 광주FC의 1부 리그 첫 승의 희생자가 될지 아마 이번 주 토요일 날 이기게 되면은 상승세를 이제 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서도 군인 정신을 발휘한 것 같습니다. 상주 상무가 첫 승을 따냈다는 소식이고 프로야구도 점점 재밌어집니다. 지금 NC 다이노스가 10승 1패고 근데 반면에 SK 와이번스가 1승 10패예요. 처음에 SK 와이번스는 좀 강팀으로 분류되지 않았습니까? 강팀 5강까지는 봤어요. 그러니까요. 물론 이제 김광현이라든지 산체스라든지 이렇게 1, 2, 3 선발이 다 빠져나갔잖아요. 그래서 좀 어렵지만 워낙 한동민이라든지 그럼요. 노맥이라든지 워낙 타선이 강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커버는 할 것으로 봤습니다만 투타의 밸런스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SK가 1승 10패인데 지금 더 이상 떨어질 것이 없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염관장이라는 영감독도 이걸 갖다가 수술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제 이번 주가 고비가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반타작이라도 해야지 그렇지 않게 되면 다른 팀들의 이제 목표가 됩니다. 그렇죠. SK한테 패하면 2패다 이런 식으로 해서 충격전을 두게 되면은 견뎌내기 어렵다는 얘기죠. 그렇군요. 또 하나 어제 대전 경기에서는 두 가지 진기록이 나왔습니다. 어떤 거요? 3회 말에 하나 정진호 선수의 타구를 롯데 이승현 투수가 머리를 강타당했죠. 참 괜찮습니까? 많이 좋아졌다고 해요. 수술도 안 해도 되고 역시 젊습니다. 이제까지 프로야구 역사에서 이 타구에 맞아서 숨진 투수는 한 명밖에 없거든요. 과거에 메이저리그 때 50년대 그렇게 일본 프로야구 우리나라도 많이 해도 이렇게 투수가 타구에 맞아 사망한 적은 없거든요. 위험하지만 그 대신에 사망할 만큼은 아닙니다. 근데 또 그 경기 11회 말에 김대호 선수, 롯데 김대호 선수가 끝내기 보크를 저질렀어요. 요거는 조금 수준 미달입니다. 투아웃에 11회 말 주자가 3루에 있는데 3루에 던지는 척하고 홈으로 던졌거든요. 왼발을 뒤로 빼고 완벽하게 보크였습니다. 이거 얼마나 허무해요. 보크로. 완전히 허무한 거죠. 요거는 약간 수준이 떨어지는 야구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자 프로 골프 KLPGA가 코로나19 창궐 이후에 세계 최초로 열렸습니다. 이 경기에서 20살의 작년의 루키였죠. 박현경 선수가 프로 데뷔 첫 우승을 차지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의 친구 이미정 선수가 지난해 3승이나 올리는 걸 봤고 또한 그 동료가 신인왕 올리는 걸 보면서 아주 부러웠었거든요. 1승도 올리지 못했었습니다. 아마추어 때는 최강이었는데 KD는 아빠가 지금 맡고 있어요. 그런데 이 동료들이 신인왕 받고 3승한 걸 보고 겨울에 혹독하게 훈련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그 효과를 이번에 메이저 대회인 KLPGA에서 이제 본 겁니다. 17언더파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이 박현경 선수가 프로 데뷔 2년 만에 생애 처음으로 우승을 차지함으로써 전 세계 관심을 모았던 KLPGA는 어제 4라운드 다 막이 내렸습니다. 이번에는 150명의 출전 선수 가운데 152에도 624만 원을 줬습니다. 그렇게 많이 코로나도 좀 어려우니까 모든 선수한테 조금씩이라도 나눠줬는데 그 대신에 우승 상금이 원래 20%거든요. 이번 대회 30억이기 때문에 6억 원인데 우승 상금이 2억 2천만 원으로 지난해부터 약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우승 상금 상위권 선수를 줄이면서 150명한테 최하위 624만 원 등 모든 선수한테 좀 이렇게 좀 골고루 상금을 나눠줬습니다. 잘한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박현경 선수 나이가 20살밖에 안 돼서 우승 인터뷰하는데 그렇게 우네요. 그렇게 울고 해설하던 박세리 위원도 계속 울고 얘기를 못해요. 울면서 박세리 씨도 그 감격을 알거든요. 그 어려움을 알고 이신전신이죠 한마디로. 잠깐만요. 한 30초 정도로 그 IOC가 도쿄올림픽 1년 연기로 인한 분담금 8억 달러를 제시하자 도쿄올림픽위원회가 발끈하고 나섰다면서요? 총 자산이 41억 달러인데 겨우 8억 달러가 뭐냐 이렇게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가 너무 적지 않느냐 이렇게 불만을 토로했는데 IOC가 그나마 8억 달러도 아마 생색을 낸 거예요. 이거 원래 일본에서 다 책임질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그렇게 않았나요? 했었는데 이제 IOC가 8억 달러를 부담하기로 했는데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는 자산이 42억 달러나 됐는데 한 20억 달러는 내놔야지 그게 뭐냐 이렇게 푸념하긴 푸념을 근데 많이 준 것 같은데요? 40억 자산 중에 일본에 8억 달러를 줬군요. 제시를 했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죠. 기영로 스포츠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주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김도현 캐스터 전해주세요. 네, 비가 올 것처럼 종일 흐린데 아직입니다. 이번 비는 비구름의 폭이 좁고 남북으로 길게 발달하기 때문에 지역 간의 편차가 크겠습니다. 다른 곳은 호우주의보 경보가 내려지기도 했는데요. 우리 지역은 다행히 그렇진 않고요. 오늘 밤 9시부터 내일 오전 3시까지 내리다가 또 내일 낮 12시쯤부터 시작해서 저녁 6시까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강수 시간이 3시간에서 5시간 정도 길진 않겠지만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벼락을 동반한 강한 비가 집중될 것으로 조심을 해 주셔야 되겠고요. 벼락과 돌풍이 동반되고 또 우박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어서 농작물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내일 기온은 아침이 12도, 한낮에 18도 나와 있습니다. 영양 현재 기온은 16도, 습도는 91%입니다. 날씨였습니다.